자, 다음은 삼국의 전성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삼국의 전성기는 다시 말해서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냐, 요 싸움이야. 보시다시피 4세기, 5세기, 6세기 시기에 따라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르지. 4세기 때는 백제, 5세기 때는 고구려, 6세기 때는 신라.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4세기 때는 백제가 요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5세기 때는 고구려가 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 6세기 때는 신라가 반대로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지. 고구려 영토가 좀 크게 그려져서 고구려 전성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전성기야. 그 나라의 전성기. 자, 그 다음에 그럼 왜 한강 유역이냐? 한강이 어떤 의미를 지니길래? 한반도에서 한강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좌우, 남부 어디로든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한강 유역을 일단 차지하고 나면 황해도까지 금방 올라갈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남쪽으로 또 금방 내려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강 유역은 중요하다. 또 하나가 한강 유역은 곡창지대야. 쉽게 말해서 강 하류에 이르면 평야지대고, 거기서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그걸로 식량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인구도 많이 모이겠지. 또 하나가 한강 유역은 요새화가 될 수 있어. 남쪽으로는 강이 있고 그 주변으로는 산세가 험해서 한강 유역을 일단 차지하고 나면 함부로 다른 나라들이 쉽게 쳐들어오기가 힘들어. 한번 차지하게 되면 쉽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강 유역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신라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일 수 있는데,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이전까지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역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역을 하게 되고 문물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지. 결국에 그 기반으로 통일까지 할 수 있었던 거야. 다시 얘기를 하자면 한강 유역은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중요한 항구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삼국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거야.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우리가 그런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다 알 거야. 거기 나와 있고 교재에도. 4세기 때는 대표적인 왕 이름이 근초고왕이 있겠지. 5세기 때는 고구려는 왕 2명 있어.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이 있지. 장수왕. 자, 6세기 때는 진흥왕이 있어. 다 정복전쟁을 벌이고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들이야. 하지만 이 삼국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전에, 그리고 또 그 즈음에서 단순하게 영토만 점령했다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전에 사회 통합을 이루거나 내정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좀 하고 싶어. 무슨 말이냐면, 삼국이 전성기를 구가하려면 일단은 내정이 안정이 돼야 돼. 내정 안정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왕권 강화하고 또 하나는 사회 통합. 특히나 이제 사회 통합에는 불교가 큰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요 시기에 4세기, 5세기, 6세기 시기에 각각 그 나라들이 불교를 수용하거나 공인하는 정책을 펼치지. 반드시 근초고왕이나 광개토대왕이나 진흥왕이 하지 않더라도 그 전후로 왕들이 불교를 반드시 수용하거나 공인하게 되겠지. 한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근초고왕이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한번 보자고. 그 근초고왕부터. 자, 4세기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은 4세기 후반 사람이야. 굉장히 뛰어난 왕이어가지고, 사실은 백제가 그 전에는 한강 유역밖에 차지하지 못했는데, 근초고왕 이후로 만 전체를 통합하게 되고 북쪽으로는 황해도까지 진출을 하게 되지. 황해도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많은 싸움을 벌이고 결국에 그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구 원한까지 전사를 시키지. 그리고 이쪽 한반도의 영토뿐만 아니라 중국의 혼란을 틈타가지고 여기 있는 요서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산동반도, 그다음에 일본의 규수 지역까지 확보를 하게 돼. 거점을. 그래서 근초고왕 시절에 이렇게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사실 근초고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근초고왕 전후로 해서 왕위에
왕위가 부자 상속이 되는 거야. 부자 세습이라고 하자. 왕권이 강화되면서 근초고왕이 다른 걱정 없이 정복 전쟁을 마음껏 벌일 수 있게 된 거지. 자, 근초고왕 이후에 또 한 명 살펴볼 왕이 있는데, 한 명이 바로 그 왕이 침류왕이야. 침류왕. 이 침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 불교 공인. 근초고왕 이후로, 근초고왕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 손자야. 근데 이제 침류왕이 불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아까 내가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전성기 시절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사회통합이 있는데 그 역할을 불교가 한 거야. 지금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혼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지한 지역에 불교가 통합을 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5세기 고구려 전성기 한번 보자고. 고구려 하면 대표적인 두 왕이 있지. 광개토대왕하고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이 있어. 광개토대왕은 우리 알다시피 그 백제와의 전쟁을 통해서 한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후연이 이쪽에 있거든. 여기가 싸워서 결국에 후연을 방어해내고 이김으로써 결국 그것 때문에 후연이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돼. 그 다음 장수왕 같은 경우는 그 광개토대왕의 그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계속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특히나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돼. 평양으로 천도하는 이유는 남진전책을 펴기 위해서. 남진전책. 아이고, 글씨 봐라.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을 천도하고 나서 남진정책을 펼치면서 백제하고 신라를 압박하게 되자 백제하고 신라는 결국에 연합을 할 수밖에 없지. 그게 나제동맹이야. 어쨌든 장수왕 때 이르러서 완전히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지. 한강의 전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때 세워진 게 중원 고구려비야. 구려비. 중원 지금 충주인데 대충 한 요쯤 될 거야. 요쯤.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서 고구려비를 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게 되는 거지. 여기가 위치가 충주다 보니까 나중에 진흥왕 때 세웠던 단양 적성비하고 위치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하고 단양 적성비는 반드시 그림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해줘야 돼. 이게 중원 고구려비 끝에 깨졌어. 여기 이렇게 생겼어. 그럼 고구려 장수왕 때 세운 거고, 단양 적성비는 이렇게 널쩍하게 생겼어. 이거는 진흥왕이 만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광개토대왕이 업적 중에 하나가 그 신라의 왜구가 쳐들어오거든. 왜구. 그러니까 왜가 쳐들어오거든. 신라의 왜. 일본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때 그 고구려한테 원병을 요청했고, 광개토대왕이 여기다가 군사를 보내지. 그러고 나서 쫓아내고 나서 고구려가 거기 잠시 머물면서 내정을 감습하게 돼.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호명 그릇,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릉비. 들어봤지? 둘 다 광개토대왕이 만든 건 아니고 장수왕 때 만들어진 거야.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 자, 넘어가고, 넘어가기 전에 이 전성기를 하기 위해 이전에 사실은 고구려에 다른 왕이 한 명 더 있어. 바로 소수림왕이지. 이 소수림왕은 아까 얘기했던 딱 전형적인 내정 안정책을 썼던 사람이야. 바로 소수림왕 때문에 사실은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의 전성기를 구할 수 있었겠지. 소수림왕은 4세기 후반의 사람인데, 중후반의 사람인데, 그 뭐 율령을 반포한다든지 아니면 불교를 수용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그 고구려가 내정이 안정되게끔 그리고 통합을 이루게끔 만드는 거지. 자, 이제 6세기 신라 전성기를 한번 보자. 진흥왕이 있는데 내가 또 빠뜨릴까봐 진흥왕 하기 전에 버풍왕부터 먼저 볼게. 버풍왕의 업적으로 따지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불교 공인이 있겠지. 불교 공인. 또 하나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 각종 제도. 이 각종 제도 안에는 뭐 율령 방포라든가 아니면 복식을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골품제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각종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짜잘한 그런 제도들이 있으면 버풍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또 하나, 법흥왕에 이거 좀 짚고 넘어가자. 또 하나 그 업적 중에 하나가 금관가야 중에 근관가야를 점령한 거야. 근관가야는 지금 김해 쪽에 있는데 한 요쯤에 있어, 요쯤에. 원래 가야는 이쪽으로 볼게. 가야는 그 근관가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근관가야가 법흥왕 때 통합이 되면서 사실 그 가야의 중심지가 근관가야에서 나중에 대가야로 이동하게 돼. 대가야는 한 요쯤에 있어.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지? 자, 진흥왕 때 이르러서 자, 대가양이라고 썼네. 진흥왕 때 이르러서 법흥왕 때 다져놓은 내정안정, 왕권 강화와 사회통합 이런 정책들에 힘입어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역시나 진흥왕 때도 어디를 확보했지? 한강유역을 확보했어. 그치? 진흥왕 때는 북쪽으로는 한경도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대가야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그 남쪽 지역, 백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고 결국 한강유역까지 다 차지하게 되지. 진흥왕은 특히나 정복할 때마다 순수비를 세워. 순수비라는 거를. 순수비는 결국에 자기 자랑한 거야. 자기 업적이 이렇다라는 걸 그 차지한 땅 곳곳에다가 박아놓는 거지. 순수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단양적성비. 아까 얘기했지. 중원 고구려비 얘기할 때.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전성기를 훑어봤는데 보면은 다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들이 있고 그 이전에나 이후에나 그 왕권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를 통합시키는 정책을 펼친 왕들이 또 있었어.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한 전성기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성기라는 거. 특히나 신라 때 신라 때는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이후에 통일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이 됐다라는 거. 그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